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지사업팀 주표코라 담당 김성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행사를 하면서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중간에 유튜브가 좀 끊기고 그래서 그 끊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완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드려야 될 메시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앞부분을 다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줌을 좀 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제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 다시 드리고요. 주요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콜의 사전 설명회 어제 진행했고요. 어제 저희 뭐 전시회 안내, 전시회 신청사항, 뭐 교육 이런 거 했는데요. 교육은 어차피 저작권 이슈에 있어서 어차피 말씀 못 드리는 거라, 저희 전시회 프로그램이랑 중점 추진방 같은 것들,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 그 내용 위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표 코리아 저희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26회를 맞이하는 전시회고요. 24년간 12,000개 기업, 그다음에 계약 추진은 제가 카운팅 해보니까 한 5조 정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10년으로 하면 7,700개사, 그다음에 참관 인원 약 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추진액은 3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기서 물론 계약 추진은 이제 실제로 기업분들께서 더 하셨을 수도 있고 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 7년, 지난 10년간 기준으로 하면 약 700개사 연당, 그다음에 계약 추진으로 보면 연당 한 3천억 정도 수준의 계약을 진행한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전시회도 사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사실 그동안의 성장기를 회복하는 노력들을 좀 해오고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2020년에 비하면, 코로나가 있던 2020년에 비하면 2022년 정도가 되면, 특히 이제 수주 상담권, 그다음에 구매 상담권 이런 게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 상담액이나 뭐 구매 상담액은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는 수준이고 실제로 그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던 장르가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상담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표 보시겠습니다. 이 표 보시면 바이오 사실 2020년, 2021년에 국외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내용이고 수출 상담과 구매 상담, 국내 상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상담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거의 온라인 상담이었기 때문에 1337건, 1547건 그랬는데 수출 상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99건, 이 중에 절반가량이 오프라인 상담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담은 2020년 730건 온라인이었고요. 2021년과 2022년엔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했고요. 이 숫자는 올해는 더 목표가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계약과 매출 발생으로 이어진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게 사실인데 저희는 기업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 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희 전시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충실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 전시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 좀 말씀드려볼게요. 총 세 가지 방향인데요. 판로 개척 기회를 좀 확대한다. 이건 뭐냐면 저희 전시회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바이어를 매칭을 해도 기업분들께서 아무리 바이어를 만나도 실제로 계약과 연결되는 건 쉽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에게 팔라우 개척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는 전문 전시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전시회고 종합 전시회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만큼 바이어를 한 군데서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는 많지 않을 거고요. 특히 저희처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초기 기업들 혹은 국내에서도 새로운 판로 개척을 좀 하려고 하는 초기 기업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중점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재 분야 산업들은 뭐 베트남, 동남아나 중국에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런 새로운 도전 속에서 각종 기술 기업들과 테크 기업들, 미래 분야 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26회나 된 전시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간의 여러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해외 상담, 국내 상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온 덕분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어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 전시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관객, 바이어, 기업이죠. 예를 들면 B2B가 중요시되는 전시회는 기업 유치보다 참관객 유치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 참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전시회 참가를 하겠죠. 뭐 또 바이어가 중시가 되는 전시회는 아무래도 어떤 바이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민간 기업과 다르게 공공예산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삼고 있는 첫 번째 타겟은 우리 기업분들입니다.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가 돼야만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 미션들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는 뭔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B2B와 B2C 중에 뭐가 중요한가를 고민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참가객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거리는 전시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바이어를 만나서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전시회가 기업들에게 다양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들어야겠다. 가능하면 그 바이어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잘 실었고요. 물론 참관객들 중요합니다. 현장에 온 참관객들이 전시회를 보고 기업을 보면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구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관이고 그리고 기업이 저희가 가장 제1고객이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가장 많은 바이어를 모아올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속에서도 저희 참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어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좌측 상단 봐주시면 저희 1000플러스 만플러스가 올해 저희 목표입니다. 바이어는 1000명 이상, 상담은 10,000건 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국외 바이어 400명 이상, 국외 바이어 600명 이상, 국내 바이어 400명 이상, 국외 상담 7,000건 이상, 국내 상담 3,000건 이상,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수출 상담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상담은 코트라랑 같이 하는데요. 오프라인 바이어 600명 이상 데리고 와서 상담 7,000건 이상 할 겁니다. 구매 상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오프라인 바이어 400명 이상 데려와서 상담 3,000건 이상 할 겁니다. 자, 저희 전시회 참가 기업이 500에서 550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10,000건을 상담을 하시게 되면 기업당 최소 20건가량, 15에서 20건가량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세 개 정도 건지시면, 두세 개 정도 바이어와 매칭이 잘 되시면 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만나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분야 기업, 기술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 상담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R 피칭 대회는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조금 시범적인 이벤트였고요. 올해는 실제로 투자사들이 이틀간 상주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또 가져온 패키지가 전문 상사 상담입니다. 전문 상사는 아시겠지만 국내 한국인들이에요. 국내에서 국내 물품을 떼서 해외에 파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바이어니까요. 이분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50개사 내에 섭외할 거고요. 상당 500건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미나 기업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안 좋아하시고 민원 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 2년간 안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시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세미나들 좀 세미나를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해외 시장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것들 좀 들여다보는 세미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스 쪽에서 지원하는 뭐 중국 쪽 유통 전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표 코리아 어워드 3년 만에 다시 합니다. 저희 지금
저 오프라인으로 외부 전문가가 개별 심사를 다 하고 있고요. 목표는 40개사 선정할 겁니다. 40개사 선정해서 우수기업 마크 드리고요. 그 중에 또 20개사는 표창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따 배치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 공간, 어워드존 공간 내에 위치를 드릴 거고요. 선정된 40개사에 대한 어워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시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상사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수출청거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트라랑 같이 하는 건데요. 바이오 유치 같이 해주고 있고요. 거기 넘어서 업체당 30만 원 수준에 해서 샘플 발송을 좀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샘플 발송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주는 샘플도 있지만, 좀 물품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량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코트라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함께 좀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 경가원 여러 사업 섹터 중에서 바이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상담 10개사 진행할 거고, 각종 세미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스 배치 말씀드릴게요. 부스 배치도 일정 부분 어제 공개가 일정됐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부스 배치의 원칙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처음에 홍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신청 기업들을 먼저 배치합니다. 모선 신청 기업들을 앞쪽에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수 기업들 전진 배치할 겁니다. 4월에 1차 마감, 6월에 2차 마감 했는데요. 그때 들어왔던 개별 기업들 우선적으로 공간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워즈상 기업들 다시 한번 위치 조정합니다. 앞에 보시면 우수 기업 영역에 있는 파란색 박스, 저기가 저희 어워드 수상 기업들이 옮겨가게 될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획관 했었는데 장단이 많았습니다. 장단이 많아서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들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간 최소화하고 최대한 동선 구성에 있어서 바이어들이 움직이는 거, 참관객이 움직이는 거, 노출되는 거 고려해서 비효율적인 공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목관이 있죠, 저희. 품목관, 올해도 생활용품이 가장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좀 B2B 속성이 강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건 B2C 속성이 좀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산업기술은 아마도 바이어들이 좀 많이 봐야 될 것이고요. 건강내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뷰티나 생활용품은 앞쪽에 있는 게 낫습니다. 식품은 사실은 뒤쪽에 있어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어쨌든 각 품목별 상관관계, 그 다음에 품목 내에서도 바이어와 가까운 쪽이 나은지, 상관객들이 노출된 게 나은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배치도가 나간 다음엔 확정이 된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좀 그런 말씀 있으시면 그거는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구성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이오 영역은 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기 이 좌측 상단에서부터 전문 상사, 국외 바이오 라운지, 국내 바이오 라운지가 있습니다. 전문 상사 부스에서는 기업과 매칭 상담을 하실 거고요. 무대는 스타트업 피칭, 그 다음에 개막식 행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주변에 단체관 부스들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설비를 할 때도 문제 안 되게끔 가능하면 민원 안 나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전시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파란색 존에 옮겨가는 건 가는 거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우수기업들끼리 별도로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 포토존, 저희 본공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장도 최대한 민원이 나지 않게끔, 그리고 접근성이 좋게끔, 그리고 관련 부스들을 주변에 배치해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시회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저희 지금도 바이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저희 약속된 바이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모습은 바이어도 제품을 오케이하고 기업도 죄송합니다. 오케이 하셔서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게 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바이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보 요청이 오면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이어 관계 형성을 먼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바이어도 오고 그다음에 참관객도 오고 그다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현장 프로모션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냥 참가비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나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좀 효율적인 인력 계획, 일정 계획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스 내 어떻게 좀 남다르게 꾸밀 수 있는지 부스 구성과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지 뭐 그런 것들 고민해서 얼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사전 설매가 끝나고 나면 기업별로 그 초대장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초대장 받으셔가지고 주변에 지인들이나 다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분들 오셔서 지인분들 오셔서 전시회 오시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 전시회는 또 한편에서는 그 네트워킹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 스스로도 좀 홍보해 주시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상담회 할 때, 설명회 할 때 저희 파트너들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사업 전체 PM하고 있는 김성원 과장이고요. 그 밖에 이제 수상담회 하고 있는 신혜지 대리, 홍보와 업체 관리하고 있는 오신지 대리, 구매상담과 업체 개별 기업 관리하고 있는 오그림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그 장치사 SYP 있고 통역 지원, 시스템 지원, 홍보, 브랜드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전시회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책임 있게 이 전시회를 꾸려갈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 공유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시회 열심히 만들 건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전시장을 꾸리는 것이고 바이어를 불러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전시장에서 기회를 만드시는 것들은 결국엔 기업일 것 같아요. 이게 작년 2022년에 한국건축문화 대상 받은 중학교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건 뭐 여러 사람들도 있고 건축사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사는 거는 혹은 그 학교를 다니는 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집을 짓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시회 잘 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도 힘내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어제 그 시스템상 문제 있었던 부분들, 불편 들었던 부분, 혼돈 들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랑 홍보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S로 넘어갈 텐데 또 전 단계 저희가 부스 대치도 하고 있는 중에 정확하겠습니다. 행사 다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표 코리아 장치운영 발표를 맡은 강남의 상무 이태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참가업체 설명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표 코리아는 10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간 3일간 일산 킨텍 제1전시장 휘 이후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시 규모는 500개에서 600곳 이상이며 반 구성으로는 생활용품, 건강용품, 주방용품, 뷰티용품, 스타트업, 특별관으로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개막식은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1전시장 2홀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포토존, 기박스 등 이벤트와 카페테리아, 휴게용 등 편의시설이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나중에 부스 배치도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수출 상담회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간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바이오 650명 대회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출 상담회장은 부스 후면에 위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구매 상담회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간 3일간 대형 유통업체 및 400명 대회가 참가기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구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상담 준비물로는 참가기업과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명함, 브로슈어,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소개서, 제품 샘플 등 영문으로 된 시각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부스 설치 및 전시품 반입 일정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장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업체의 전시품 반입 디스플레이는 25일 수요일 14시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아마 14시 이전에 오시면은 부스가 구조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기품이 안 들어와서 세팅에 조금 지장이 되실 가능성은 있으실 겁니다. 전시 기간인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 3일간 참가업체는 오전 9시부터 입장해서 전시품 반입과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객 입장은 1일차와 2일차는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마지막 날인 3일차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전시품 반출과 부수 철거는 17시 이후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준비 안내입니다. 전기, 인터넷, 전화, 급배송 등 필요한 업체께서는 양식사, 부대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비품 렌탈이 필요한 업체께서는 양식사, 가구비품 임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집회어, 사무국 메일로 자료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 오픈 후에는 전시품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시 기간 중에 전시품 반출을 해야 하실 경우 1호 사무국에 양식 8 전시품 반출 신청서를 작성 후 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품 디스플레이와 독립부스 시공은 25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부스 내 청소는 참가업체가 직접 하셔야 되며 쓰레기는 전시장 내 대형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기본 부스 안내입니다. 기본 부스 전시품 반입과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시간은 25일 수요일 14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기본 부스 제공 내역은 가로 3m, 너비 3m, 고탄륨 시스템 부스로 모든 부스는 이면 오픈된 코너 부스로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단에 상호 간판, 현수막과 슬로건 간판이 달리며 조명, 콘센트, 안내데스크 1개, 안내데스크 접이자 1개, 상담용 원형 테이블 1개, 상담용 접이자 3개가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와 상담 테이블 세트는 부스 수와 관계없이 업체당 1조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기는 부스당 주간 전기 1kg가 제공될 예정이고 냉장고 등 24시간 전기가 필요하신 경우 꼭 24시간 전기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 가구 및 비품은 참가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 부스 시안입니다. 한 부스당 가로 3m, 세로 3m이며 벽체 높이는 2.5m, 간판 사이즈는 1m, 총 높이 3.25m입니다. 간판에는 국문, 영문, 슬로건, 부스 번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벽면 디자인물 안내입니다. 디자인은 족자공, 현수막, 그래픽 포착 등으로 제작하셔서 직접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S고리와 와이어, 낚싯줄 등 부스 위쪽에 홈에 걸어져 다시 되어 있으며 벽체가 손상되는 못이나 앞점, 피스, 양면 테이프 등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예시입니다. 대형 현수막과 테이블보, 현수막, 실사 출력, 유포 실사 출력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예입니다. 롤배너, 대형 족자공, 고급 쇼케이스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의 예입니다. X배너를 설치하시는 업체께서는 부스 안쪽으로 설치해 통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여기 샘플 예시 외에 좀 특이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장치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부스 안내입니다. 독립부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외에 자체 비용으로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부스이신데, 요거는 잠깐 좀 짧게 금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독립부스를 제작하는 업체는 10월 26일까지 독립부스 장치공사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5일 수요일 20시까지 모든 장치물 설치와 디스플레이가 완성되어야 하고 구조물 높이는 5m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장치는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가능하시고 현장에서 도구 사용과 페인트 작업은 안 되십니다. 전시품 반출과 장치 철거는 28일 토요일 17시부터 24시까지 당일 야간 철거 시간을 지켜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 시설 내역입니다. 기본 부스는 기본적으로 부스당 1kW의 주간 전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상 220V를 제공되고 단상 220V를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단상 220V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 1kW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명을 뺀 나머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작은 TV 요 정도는 이제 하고 이제 휴대폰 주변 요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냉장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계를 돌리실 경우에는 별도로 전기를 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주간 전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냉장고, 수족관 등 사용하시는 업체께서는 꼭 24시간 전기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업체께서는 전력량을 계산하셔서 필요 전력 이상 신청해 주셔야 누전, 단전의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배속, 압축 공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제공되고 행사 오픈 30분 전에 공급, 행사 종료 30분 후 차단됩니다. 독립부스 신청 기업은 전기 사용 시 별도로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강남의 창갑이 납부는 9월 29일 금요일까지고 부대 시설, 가구 입금, 비용 입금 마감은 10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지시는 경우는 사무 쪽으로 이제 부대 시설이 늦어진다고 안내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 시설은 부스 시공 전에 공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가구 입금을 현장에서 추가하실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또 가능하며 제품 제공까지 최대 하루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주차장 안내입니다. 하역장은 1톤 이상 화물차만 하역장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화물차에 한해서 공사일에 주차 2시간이 무료입니다. 참가업체는 3일 행사 주차권을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주차관리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작성한 내용은 오늘 드린 참가업체 매뉴얼에 있는 주차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때 이제 1톤 이상 화물차만 2시간 무료고 그 외에 승용차든지 다른 차는 비용이 발생하시는 점을 꼭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참가업체 매뉴얼 뒤쪽에 신청서 양식 8종이 있습니다. 기본 부스 참가업체는 출입증 신청서, 부스 가판 신청서, 부스 위치 확인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기본 부스 필수 양식에 부대 시설 사용 신청서, 독립부스 장치공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무거운 전시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량물 반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가구 비품 렌탈이 필요한 경우 가구 비품 및 임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 종료 전 전시품 반출이 필요하신 경우 전시품 반출 신청서를 1월 입구 운영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신청 서류 안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청 서류가 이 내용이 이제 참가업체 매뉴얼 자료 정도에 저희가 한글 자료로 다 있으며 참가부수 타입에 따라 필수 서류를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10월 6일 금요일까지 집회어 3부 메일인 2023 집회어@gmail.com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로 간판명을 제출해 주셨더라도 부수 간판 신청서를 최종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시설과 가구 비품을 신청하신 경우 10월 13일까지 견적서를 갖지 못하셨다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사무국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어 담당별 연락망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볼때 일품 사원만 안 하다가 요즘에 보면 스트레스를 살려가지고 외국인 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요거는 저희 그
주차 쪽 담당이 따로 가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하역장 쪽에 잠시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시는 건 되지만 주차는 화물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하신 후에 차량은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이동하셔야 되십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이제 그 1톤 탑차라든지 그런 이제 화물차로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그 기본 수용차라든지 그런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시기 때문에 기본 무료 아마 30분 좀 기본 무료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 안에 일단은 짐을 내려주시고 바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30 아마 무료 시간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30분 이내에 하역을 하시고 이제 차를 좀 빼주시면은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1주차를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킨텍스에 그 창가업체 분들이 이제 주차 쪽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제1전시장 제1 2홀 근처에 있어요. 그쪽 가셔서 이제 창가업체라고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그 할인권 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첨언하지만 그 창업체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할인권은 1일 8,000원이고요. 3일 내내 주차하실 경우에만 선납하셔서 할인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부스를 자체 시공할 때 혹시 요즘에 추가적으로 방역 소리 이런 것이 추가해야 되겠어요? 그 방향성 얘기하신 건가요? 시장? 네, 저희가 독립부스를 네.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네, 저희가 독립부스를 자체적으로 시공을 할 때 네. 킨텍스 쪽에 방염 소리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리가 있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실 거고 개별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킨텍스에 등록이 되셨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그 킨텍스에 장치 등록이 돼 있고 시공이 가능한 업체로 확인이 되시면은 그 업체에서 그런 방염이라든지 작업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각 시공하시는 업체분께 이제 시간 제대로 맞춰서 시공을 하시는지와 이제 시공 끝나는 시간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어떤 형태로 시공을 하시죠? 그냥 월만 들어오시는 건가요? 머리랑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시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는 장치 등록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데 이제 좀 가끔 업체분들이 별도로 시공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뭐 배너류 형태로 이제 부스를 시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쪽이 있는데 뭐 구조물을 세우시는 경우는 이제 안 되십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안전 문제 때문에 시공을 무조건 불허해서 이제 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국 쪽으로 한번 연락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15일날 네. 전시장 포스를 설치할 때 전시장 내로 화물차 모니터 출입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저희가 통로가 좀 굉장히 넓었어요. 아무래도 좀 넓다고 한 4m, 5m 정도 돼가지고 차량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유치가 돼가지고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이거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업체가 많아져가지고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3m로 정도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차폭이 있다 보니까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이 어려우실 거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셔도 좀 나가시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혼자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차량은 반입을 안 하시고 이제 구루마 같은 거나 이게 뭔가 좀
캐리어 같은 거로 좀 옮기시는 쪽으로 좀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처음이라서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사설 전시회에서는 보통 일반 구매자들도 오는데 여기는 바이오만 옵니까? 일반 구매자도 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이제 그 전시 원래 이제 그 저희 집회어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도 이제 많이 그 B2C 참관객들이 많이 오시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 좀 B2B 쪽으로 좀 타겟을 많이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이따 홍보나 이벤트 쪽에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일반 참관객분들 대상으로 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참관객 대상으로도 홍보도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마케팅 준비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시품 반입이 그 25일 수요일 날 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정상 혹시 전날 보니까 이제 장치공사 중이긴 한데 전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좀 전시품 입고 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요즘 이제 모든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행사나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 굉장히 지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첫날에 장치할 때도 안전 관련된 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감독을 하고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는데 그때 이제 부스가 뭐 떨어지거나 장치가 떨어지고 참가업체 분들이 그때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첫날에는 저희가 오시는 거를 이제 안내를 안 해드리고 있고요. 그 시간 좀 맞춰서 좀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너무 시간을 못 맞추시면은 당일날 전시 오픈 날 좀 일찍 오셔서 디스플레이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부 메일 전화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 드려가지고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 다시 정리해갖고 메일로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일 거라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영상으로 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르는 부분들은 별도로 촬영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건 좀 걱정 마시고요. 홍보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홍보를 총괄하는 이태주라고 하고요. 저희의 홍보의 가장 큰 방향성은 문전 성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저희 홍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앞서 질문도 하셨는데 바이어와 함께 많은 참관객들을 오게 해서 저희 기업들의 제품을 체험하고 또 같이 소문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방향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저희는 참관객에게 임팩트 있는 베네핏 경품이나 세팅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게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총 3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현장 스페셜 추천 경품 행사가 진행이 돼 있어요. 저희 집회 역사상 아주 크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선착순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품을 드릴 거고 두 번째 2차 경품은 저희 기업들의 어떤 샘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 등록자들을 위한 또 경품을 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저희 집회에 와서 기업들의 제품들을 써보게 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저는 좀 정리를 이미 해놓았고 이 부분을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리고 킨텍스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6만 부 정도의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 예정이 있습니다. 가가호 아파트 쪽에 그리고 새날협전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뭐 SKT라든지 국민카드 이런데 저희 뭐 GPO를 검색했거나 아니면은 킨텍스의 육아 박람회를 검색했거나 메가쇼 같은 데를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 있거나 또 카드를 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도 그 문자 발송을 통해서 모객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페셜 공품 보다시피 가장 지금 뭐 핫한 뭐 스탠바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좀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사전 등록이나 그런 것도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착순 경품은 지금 저희가 3,000개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00명의 고객들한테 저희 현장의 럭키박스 경품을 좀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참가 기업들에게 사전 등록하신 분들한테 1만원 할인권을 또 1일 300명한테 드릴 거예요. 이 1만원 할인권은 저희 기업 제품 부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10,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조직 그 사무국에서 그 기업들에게 보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이 1만원 할인 관련한 직원도 나갈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오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취합을 해서 다시 기업들한테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전 등록 방문자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도 지금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프로모션 말한 것 중에서 저희가 2가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대형 경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임팩트한 것들을 많이 세팅해서 직접 구매를 통해서 목요일 빼고 금토에 경품 추첨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회 카페테리아 공간에다가 경품을 모으는 이제 박스를 준 큰 이제 경품함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품 추첨을 하면서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요. 이 경품 추첨권은 이제 사전 등록자나 현장 등록자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 매일매일 좀 지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때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큰 대형 경품 확정을 지었는데 참가 기업들도 혹시 협찬할 수 있는 경품이 있으면 더 경품 볼륨을 크게 해서 그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 매일매일 1,000명씩 저희가 그 럭키 박스 형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품 샘플이라든지 그런 게 협찬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주는 기업들에게는 저희 공식 SNS 통해서 저희 참여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SNS 그 콘텐츠를 올릴 계획이고요. 등록 데스크 앞쪽에 배너를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또 그런 경품들이 있는 이 전시 기업들의 위치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 기업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혜택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만원 할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세 따로 메일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참여 기업들에게 메일 폼을 통해서 내일 메일을 보내고 같이 또 문자 발송도 할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과 참여 의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 폼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그 방문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 집회 왔던 분들한테도 저희가 문자라든지 그런 걸 보내서 방문을 유도할 계획인데 혹시 참여하시는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그런 수신동의 유사 행사에 수신동이 받은 DB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서 같이 DM 발송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제품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저희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끝나면 다 폐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같이 참여해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문전 성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지표 행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내일 그 저희 이메일 받아보시고 의향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메일 보낼 때 저희 담당자 또는 저런 우리 전통 해춤, 탈 액자, 또 우리 전통차 이런 걸 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이슬람권에서 온 바이어들에게는 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전통 술이라든가 또는 저런 미니어처 탈 이런 거는 이제 안 주는 것이 좋죠. 그런 뭐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걸 기피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좀 준비해서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좋다. 물론 이거는 뭐 모든 바이어에게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어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상당 일지 중요성 및 작성 요령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GPO에서 만나는 바이어와 여러분들이 해외 유명 전시회에 나가서 해외에서 만나는 바이어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GPO에는 아무래도 바이어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만큼 많은 바이어들이 오지는 않죠. 포트라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바이어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유명 전시회만큼 그렇게 많은 바이어들이 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여러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일지를 잘 적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상담 일지를 자기 회사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상담 일지 양식을 하나 아예 만들어 가지고 바이어와 앉아서 1시간 보통 이제 1시간 내외로 상담을 하시는데 그 칸에다 다 일일이 다 적으십시오. 바이어가 이제 떠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바이어에게 이거 안 물었네. 바이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지? 이렇게 기억을 되새기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다시 묻거나 하면 번거로우니까 바이어에게 물을 내용이라든가 바이어에 대한 정보는 바이어와 상담한 그 1시간 동안에 그런 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해외 전시회 앞으로 여러분들 참가하실 때는 보통 한 전시회에서 해외 전시회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전시회 가면은 하루에 한 몇 명 정도의 바이어를 만납니까 하고 저희가 호트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통 한 8개사 정도로 만나요. 8개에서 10개사. 그러면 4일간 전시회를 한다면 보통 한 50명, 많게 한 50명 이쪽 저쪽의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상담 일지를 제대로 안 적게 되면 50명 중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팔로우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담 일지를 잘 적어가지고 전시회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 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 상담 일지를 자세히 적으실 필요가 있다. 우리 뭐 국내 바이오하고의 거래 때는 내가 놓쳤다 하기는 상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바이오에게 다시 전화해서 국내 바이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지만 해외 바이오는 그게 국내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만큼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이오랑 만났을 때 제대로 다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 경험상 일종의 만들어 오는 샘플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품목과 회사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모디파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견본으로 해서 상담 일지 양식을 아예 만드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들 중에는 샘플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샘플 공부하는 게 큰 문제점은 없죠. 그러나 해외 전시회를 참가를 하시는 경우에는 갖고 가는 샘플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샘플을 바이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죠. 4일 동안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한 바이어에게 샘플을 몰아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샘플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또는 그 샘플이 어떤 성격에 따라서 무료로도 줄 수가 있는데 너무 과다한 샘플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을 때는 그것은 통제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정말 진지한 바이어인 경우에는 아예 자기가 원하는 샘플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걸 만들어달라. 이거야말로 아주 진짜 거의 순도 100%짜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바이어인데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샘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뭐 아무한테나 샘플이라든가 뭐 지금은 카탈로그 나눠주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홍보를 막 뿌리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바이어랑 만났을 때 상담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제 상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
바이어에게는 반드시 시장 정보를 물어보십시오. 제가 무역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알제리 무역관에다 알제리 화장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의뢰가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다 돈 내야 됩니다. 코트라에서 무료로 안 해줘요. 그리고 코트라도 그러한 이제 요청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우리 무역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력 바이어들에게 물어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왕 온 바이어들에게 너희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현지 시장 동향이 어떤지 이걸 바이어한테 묻게 되면 정말 여러분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살아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에게 이런 현지 시장에 관한 것을 물어봐라. 물론 한 명의 바이어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시장을 전체를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 시장에서 두세 사람의 바이어를 만나게 되면은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시장이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거래 성역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겸사하면서 바이어에게 이런 현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라. 그러면 바이어들이 잘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시회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전시회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해외 전시회에 제가 많은 국내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연수를 해서 이제 해외 전시회를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전시회에 참가시 해야 할 행동, 항상 부스를 찾아오는 바이에게 친절하고 웃는 낯으로 대한다. 상담 일찍 꼼꼼하게 정한다. 기념품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에게 가급적이면 이제 국내 전시회인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접대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라든가 다발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료 바이어들에게 바이어 접대용 다발을 준비한다. 시간을 내어서 경쟁사의 제품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 이건 이제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그런 거고요. 통역에게 전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설정 교육한다. 이것도 이제 해외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여러분들 킨텍스에서 전시하면서 부스 내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킨텍스에 얼마든지 식사 부스 카페테리아도 많고 또 이제 국내 전시이기 때문에 한 부스에 회사에서 2명 이상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대로 와서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부스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해외 전시회 만약에 가셨을 때 부스 내에서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한국관이라든가 인근 부스들도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스 내에서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스를 비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오지 않더라도 구역을 주거나 줄지 않아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상식적인 거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또는 이제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접촉하는 분들에게 제가 결론은 제가 한 10가지 제시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시회는 국내 전시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하더라도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출 초보기업이다. 아직까지 해외 바이어들을 만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외 출장 경우도 아직 미천한 진짜 수출 베이비 컴퍼니다. 초보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전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역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해외 전시에 오셔야 돼요. 해외 전시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스 배정받기도 없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해외 전시는 수출 경험과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당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맞는 프로젝트 사업이지 이게 수출 초보 기업들한테는 안 맞는 사업이다. 그리고 시장 해외 전시회는 주로 선진국을 겨냥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진국을 겨냥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해외 전시회로 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시장 개척단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회는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간다.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초보 기업들은 개별로 가시는 것보다는 코트라나 또는 경기도나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제품의 협회, 단체, 이런 조합 이런 데서 단체로 파견하는 전시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파견하는 전시회에 가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개별로 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전시품은 항상
매년 업데이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GPO가 상당히 이제 개출된 지도 꽤 됐는데 매해 참가할 때마다 똑같은 제품 갖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뭐 CS전 나갔을 때 핸드폰 갖고 나가면 맨날 똑같은 핸드폰 나갑니까? 매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S21, S22, 23 해마다 업그레이드 제품을 갖고 오듯이 여러분들도 전시회 매번 똑같은 제품 갖고 오셔야 돼요. 계속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뭔가 더 개선된 제품을 갖고 나오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전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보통 한 개 부스로 나오시죠? 9스퀘어미터입니다. 3m 곱하기 3m. 9스퀘어미터가 꽤 넓은 것 같지만은 테이블 의자 놓고 통로 빼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시품과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스를 9스퀘어미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시품을 비치하고 홍보물을 배치해서 바이어들 눈에 잘 띄게 하고 부스를 면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회 개최하려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뭐 추석 연휴 빼고 나면 뭐 별로 안 남았어요.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부스를 어떻게 비치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면에는 어떤 홍보물을 놓고 양 측면에는 어떤 홍보물을 놓고 그다음에 전시품을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주최 측에서 전시회 개막 1, 2일 전에 이제 전시 부스를 디스플레이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리 생각해낸 대로 이렇게 그 면적을 활용을 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전시 부스 전시하는 날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전시품도 효율적으로 비치도 못하고 전시 부스가 언밸런스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시 부스에 전시품을 디스플레이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라. 어떻게 이 면적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서 참가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시품을 국내에서야 뭐 분실하거나 전시품이 뭐 늦게 와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해외 전시회 앞으로 이제 참가하실 분들은 대부분 전시품을 운송회사를 통해서 미리 보냅니다. 운송회사를 통해서 미리 보내는데 이 운송회사들 중에는 운송회사의 책임 때문에 또는 불가피한 어떤 일로 인해서 전시품이 전시회 개최 전날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하루 이틀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세관 통관이 지연된다거나 불어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애써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전시장에 갔더니 전시품이 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시회 날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전시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전시품을 운송회사를 통해서 배편이나 비행기편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이 전시품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경우를 선정해서 최소한 자기가 전시품이 안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캐리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담 작용만이라도 핸드캐리에서 비상용 샘플은 반드시 핸드캐리에서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국내 전시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시 부스에 앉아서 바이어를 상담하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바이어가 별의별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할 텐데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가격을 얼마까지 깎아줄 것인지 이런 것을 조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국내인 경우에는 뭐 급하면은 본사에서 전화해가지고 상해 바이어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바로 이제 사장님이 지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외 전시의 경우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국내든 해외든 간에 자기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어들이 여러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과 회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GPA에도 또 마찬가지지만 한 전시회에는 꾸준히 3회 이상은 참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GPA 여러 번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특히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 처음 참가하고 나서 자기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전시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여러 전시회를 1회 참가하고 옮겨다니게 되면 절대로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회가 도저히 이 전시회는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전시회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전시회가 우리 품목에도 맞고 우리가 참가하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전시회인데 별로 성과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그 성과가
기대보다 못한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도 또 참가를 하고 최소한 3회 이상은 참가를 하셔야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 안 돼요. GPL도 마찬가지입니다. GPL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 첫 술에 어떻게 금방 못 해불러요. 2번, 3번 이렇게 계속 참가를 하셔야 바이올린도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참가 시에는 전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개선해서 참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제가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뉴욕무역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뉴욕에서 저희가 그 뉴욕무역관 주최로 프리뷰인 뉴욕이라는 섬유 원단 전시회를 했어요. 그 전시회는 외국 업체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대구라든가 서울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섬유 수출 업체들 보통 한 50개, 60개사가 와서 우리 한국 업체만 전시회를 합니다. 한국 업체만 참가하는 가운데 호텔가 괜찮은 전시회인데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전시사에 있어요. 그런 미국 전역의 바이어들이 오고 또 카나다에서도 오고 중남미에서도 바이어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한쪽은 부스가 바이어들이 많고 한쪽은 바이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쪽에는 바이어가 없나 하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바이어가 우선 많은 부스에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랑 저쪽 부스나 품목이 똑같은 품목인데 어떻게 사장님네는 이렇게 바이어가 많고 저기는 이렇게 바이어가 없죠? 근데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프리미엄 7년째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뉴욕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한 4시간 위로 올라가면은 카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옛날 우리 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어가 내려와요. 우리 이제 필리핀 뉴욕 개최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면은 그 한국 참가 업체를 만나기 위해서 몬트리올 바이어가 4시간 차를 몰고 뉴욕까지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바이어가 이 한국 업체하고 상담하면서 워낙 이제 이 제품이 좋으니까 몬트리올 바이어뿐만 아니라 밴쿠버 바이어, 토론토 바이어, 카나다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을 몰고 와요. 소개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바이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어들이 10년째 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신용도가 높아야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참가업체는 10년 동안 여러 바이어들을 줄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해 온 거예요, 바이어들이. 그쪽 부스만.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에서 처음 참가한 바이어들 만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참가한 바이어들도 처음에는 이쪽은 지금 행사 이틀 동안에 50명의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쪽은 처음 참가하다 보니까 5명밖에 바이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더라도 내년에 참가하면 10명이 되고 3년 후에 15명이 되고 이게 이제 증가 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한 번 참가해가지고 아니다. 딴 데로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고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좋다. 특히 이제 포트라가 위치한 시장 후진국 바이어를 이렇게 만났을 때 상당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저녁에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국 식사를 대조하면서 인간관계와 더 깊은 심도 깊은 생각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랑 뭐가 연결이 될 때 잘 뭔가 안 풀린다 할 때는 해당 무역관, 반환시 무역관에다가 SOS를 치면은 또 이렇게 후속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바이어를 이번 GPL 동안에 나는 10명의 바이어를 만날 거야.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한두 명의 바이어라도 잘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는 진짜 알찬 바이어, 신규 바이어보다는 계속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30분 끝내도 되겠습니까? 끝낼까요? 예. 더 이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는 데서 8시간짜리 무료 강의가 있어요. 이제 금년은 다 끝났고 내년에는 또 하고 하니까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연락하셔가지고 이런 해외 전시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원래 해외 전시회는 전시회 참가 전에 준비사항,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활동사항, 그다음에 전시회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 이게 이제 한 세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거 현장에서의 생산 준비에 대해서는 진짜 번개불에 콩모 먹듯이 그렇게 엑기스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되길 바라고 전시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쭉쭉 갈 건데요. 잠시만요. 팔 주면 되나요? ESG 팔 주면 되나요? 제일 궁금하신 게 부스 배치도일 것 같아요. 부스 배치도일 것 같은데 저희가 ESG 교육을 이제 마지막 타임에 할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뒤에 붙일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담당하는 분도 뒤에 있고 밖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스 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ESG 관련돼서 용석광 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준법진흥원의 용석광 사업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설명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안 내주시고요. 그냥 ESG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글 자체가 좀 많이 깨지거든요. 좀 글자 포인트를 좀 드렸는데 조금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글 자체가 좀 깨지는데 그냥 제 얼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ESG 경영 실무 이해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가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힘드세요, 사실은요.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 있는 줄 아세요? 네. 거의 99.9%가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0.01%가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겠지만 이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ESG도 사람 없어가지고 바빠 죽겠고 예산 없어서 돈 없어 죽겠는데 ESG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이고요. 근데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요, 이 ISO나 ESG나 여러 가지 한 거는요, 백그라운드는 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준법업입니다. 네. 변호사는 아니고요. 한 14년 동안 제가 컴플라이언스 업무했었고, ESG는 한 9년 전에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저한테 ESG 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ESG가 뭐지?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업무를 했던 건 아마 9년 전부터 제가 ESG 했었고요. 저는 이쪽에서 보면은요, 환경협회도 있었고요. S쪽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거래, 산하기관이 있었고요. G쪽에서는 지금 한국준법진흥원. 그래서 이 ESG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씩 다 다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 보시고요. 핵심 사항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를 모르시지는 않으시면서 ESG 다 들어보셨죠? ESG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지금 대기업은요, ESG 때문에 미쳤습니다. 정말 ESG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ESG만 할까요? 갑자기 주총에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 주총에서. 대표이사님 ESG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벌었던 거 어떻게 쓸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경영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는 ESG 안 하게 되면 대표이사 물러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볼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시어머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사장님 어떻게 ESG 할 거예요? 라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다 선배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CSR 하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CSR 들어보셨죠? 사회적 책임. 예전에 김장당근과 사진 찍으러 가고 연탄 봉사하는 거 체크하라고 누구누구 나지 이거 하셨던 분들. 지금 CSR 하셨던 분들이 다 ESG 관련 부서에 계세요. 예전에 그러던 분들이 지금 대표이사 직속으로 가서 연봉 4천, 5천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1억으로 가가지고 꽤 괜찮게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ESG 하시는 실무자분들 계시다면은 몸값 올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ESG 부서도 계시네요. ESG가 언제부터 부각했냐면요. 2019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부상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막 펑튀기가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만 이러냐?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어디서 그럴까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 27개 나라들이 있거든요. EU 가입된 국가만. 그렇게 보면 27개 국가부터 해서 공급망 재편하고 있고 ESG 막 부흥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제가 깨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ESG가요, 이 평가 지표들 보면 여기 ESG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Environmental입니다. Environmental. S쪽 볼까요? Social입니다. 둘 다 형용사입니다. Environmental은 환경적, Social 환경적, Governance는 명사입니다. 지배구조라고 하죠. 지배구조. 그러면은 Environmental 한번 보실까요? 환경입니다. 시급하고요.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S쪽 보실까요?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정성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G쪽을 보실까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명사적 용법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거버넌스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인 기업한테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한테 투자자가 투자할까요? 나쁜 기업한테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거래관계에서 나쁜 기업하고 거래할까요?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그냥 이거 ESG가 나오기 전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나눠가지고 같이 쓰자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 떠나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가지고 미래 세대에서는 꿀벌도 볼 수 있고요.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저 사과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영주에서 재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강원도, 원주 이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과를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나무가 배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나무를 해서 숲도 볼 수 있고요. 나비도 볼 수 있고 벌도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저 당장만 해도 이번 여름에 제가 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하고 물고기만 이렇게 낚시터만 되면 피라미가 바로 잡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이번 여름에 아들하고 낚시 갔었는데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ESG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산업별로 ESG가 다른 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헬스케어거든요. 제약산업입니다. 제약산업에 사업 윤리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윤리가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린 겁니다. 윤리 중요하다는 거. 아마 여기 중소기업들 오셨을 텐데요. 제약산업에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약이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약이요. 88.7%가 복제약입니다. 네, 제네릭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이라는 건 10개 중에서 9개는 여러분들께서 복제약을 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약은 누가 처방하나요? 의사가 처방하죠. 의사한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할 때 복제약을 A사와 B사가 동일한 약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의사가 누구한테 처방하나요? 똑같은 약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요. 환자에서 똑같은 약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놈한테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A 제약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한 30% 드릴게요. 선생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기사는요. 제가 50%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뭐 코로나 때 청소도 해드리고요. 뭐 카드 값도 해드리고요. 뭐 골프채도 주고요. 네, 뭐 외로울 때 낚시도 같이 가고요. 기사한테 처방 권한을 주는 겁니다. 처방 권한. 대한민국 의학 분업이 있는 이유로부터 해서 의사한테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 단가 누가 올리나요? 환자들, 나이 환자들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윤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금융도 윤리입니다. 금융 왜 윤리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은행에다 돈 넣으시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도 무조건 농협 가가지고 은행에다 돈 넣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 가지고 딴짓하다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그 은행에다가 신뢰가 잃어버리겠죠. 투자 안 하죠. 거래 안 하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ESG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은 뭔가요? 이거 아마 캐논의 CSR 모델이라고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아마 다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 CSR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만 벌었으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 책임만 벌었으면 됩니다. 이거 어디일까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돈이 중요한 거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사님 다 좋은 얘기 같은데 지금 뭐 ES 우리 사람도 없고 바꿔주겠는데 굳이 ES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저는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ESG는요. 수단이 목적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에 어딜까요? 법적 책임입니다. 법입니다. 법은요. 강제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신 원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시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 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법적 상황. 다음에 어딜까요?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윤리적인 책임. 그 다음에 어딜까요? 자선적인 책임입니다. 자선적인 책임. 그러면은 이거 지금 트렌드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트렌드를 가고 있는지. 경제적 책임에서는요,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로 법적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고정되어 있나요? 야, 법 가만히 있어. 나 이것만 지키면 돼. 나 이거 배웠구나. 근로기준법 딱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산업안전법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법이라는 놈이요. 희한하게 생물처럼 해서 변화되고 움직이고 살아있습니다. 재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법만 있나요?
그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뭐 고시, 뭐 시도 조례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아요. 가이드라인 지침서까지. 법이 그만큼 몰라서 못 지키는 게 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딜까요? 윤리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서 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ESG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누군가요? ESG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 생각해보세요. 미국하고 유럽. 과거에 어땠나요?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200~300년 동안 산업혁명을 이끌었는데 대한민국 산업혁명 몇 년 이뤘나요? 40~50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사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트렌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분쟁 광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여기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이 뭐냐면은 여기에 중소기업분들한테 해당되시면 돼요. 공급망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나라도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없으신 분들 없어요. 이거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자기기, 이거 카메라, 빔 프로젝트, 지금 이 볼, 저 시계 다 포함해서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 안에는 콜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콜탄이 들어가는데 핸드폰 안에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핸드폰 안에 0.02g이라는 콜탄이 들어갑니다. 그 콜탄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매장량이 80%가 있습니다. 80%가요. 콩고에서요. 콩고 민주공화국 한번 보세요. 어디 식민지였냐고요? 벨기에 식민지였습니다. 벨기에 2대 국왕이었죠.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식민지 국왕이 콩고라는 곳을 지배하면서, 콩고입니다. 아프리카 정중앙이죠. 지배하게 되면서 저쪽에서 고무를 채취했거든요. 고무를 채취했는데 잔인하게 채취했습니다. 가족을 가지고요. 아버지를 가지고 해서 아버지는 살려두고요.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무를 채취하려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고무를 할당량을 제대로 못 채우면은 아이부터 해서 팔을 자릅니다. 손목을 자른 다음에 팔목을 자른 다음에 다음 목을 자르버립니다.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독립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쪽에서는 정부군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군들이 있습니다. 반군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지금 콜탄이 많이 생산되고 80%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콜탄이 우리 핸드폰까지 와는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생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불착기를 가지고 해서 하나요? 손으로 파고 사실은 뭐 삽으로 파고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매장량을 가지고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그 방사선이 누출되거든요. 방사선까지 누출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받냐고요? 하루에 4,000원, 5,000원 받습니다. 3달러 이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장량인데 콜탄이라는 게 아까 0.01g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전자기기에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콜탄이 희귀광물로 된 겁니다. 네, 희귀광물. 이게 콜탄이었는데 어디서 되고 있나요?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해가지고 선박을 타서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이요. 1kg이 얼마냐면은 1kg이 탄탄륨이거든요. 1kg에 약 7~8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얼마에 벌어지냐면 작게는 5만 원에 벌어야 되고요. 네, 많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70만 원 평균적으로 벌어야 되고 있는데 이게 0.02g이면 많아두신 게 뭐냐면요. 손톱 잘라보시잖아요. 손톱 잘라보면 그 손톱의 3분의 1입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게 제일 써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중국에서 재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거칠까요? 네, 미국하고 유럽을 가게 됩니다. 이걸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제품이나 나라가 다 모든 거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이 안 됐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AK-47로 갔다가 아동노동부터 해서 인권 탄압부터 해서 성폭행부터 해가지고 뭐 인신 다 나쁜 짓들은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 하나 사시게 되면 누군가는 피 묻은 돈을 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계신 겁니다. 네, 이걸 공급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실까요?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는 모든 전기 에너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끝에 엔드 유저가 있는 우리 소비자까지 해서 삼성부터 해서 애플부까지 해서 AT부터 해서 뭐 LG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LG 뭐 이런 거 CNS LG 뭐 케미칼 거친 다음에 중국 업체 거친 다음에 이런 과정들 거친 거
그러면 1차 공급망, 2차 공급망, 3차, N차 공급망까지 수십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관리해야 되냐고요? 네, 여기 삼성전자, 애플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공급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급망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디서 통과됐나요? 유럽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이키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전에 1996년도에 이때 당시에 파키스탄에서 아이가 사실은 축구공을 깨매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축구공을 깨매는 겁니다. 이거 다 보셨죠? 네. 축구공 깨매는데 어떻게 되나요? 깜깜한 데서 깨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톱에 돼가지고 바늘이 들어가고 손이 다 부르트고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 나빠지고 있고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나이키 반대하고 나이키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때 당시 나이키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지금 나이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굉장히 인권 문제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 중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막 신장 위구르 지역 막 탄압하고 있고 인권 탄압하면서 막 불임 수술까지 시키면서 이거 종종 막 학살시킬 제노사이드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이키가 제품 안 하겠다고 공장 빼겠다고 중국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고요. 자, 요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라나플라자 붕괴 사건입니다. 95년도에 다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적이었는데 이전에 이게 라나플라자는 2003년도거든요. 95년도에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상품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상품백화점. 네, 여름에 붕괴됐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상품백화점에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502명 사망했습니다. 라나플라자요. 2003년도에 1129명 사망했고요. 18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상품백화점도 벽에서 금가고요. 천장에서 물 새고요. 식탁 기울여지고 있고 막 문제 생기고 있다고 보고 다 했거든요. 이준희 회장한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백화점 매출 때문에. 천장이 무너졌다는 건요. 사람이 그대로 짜부가 됐다는 이거 한번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람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서 짜부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SPL 사건 보실까요? 그냥 그 20대 초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였었죠. 그 배합기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냥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나요? 손막치 그 다음에 일시켰죠. 네, 피부도 빵 먹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뭐 한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저 어렸을 적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라나플라자 사건이 이렇게 났었는데요. 비슷한 사고였습니다. 금가구에 불법 증축하고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그대로 했습니다. 소외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운영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제가 가산에서 회사가 있거든요. 가산. 저희 어머니도 가산에서 잠깐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발 노동 공장에서 많이 일했죠. 지각적으로. 천장은 나고요. 사람들은 빽빽하게 있고요. 사실은요. 전국 지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저희도 겪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여기. 자라나 H&M이나 뭐 이렇게 탑텐이나 유니클로 전국에 있는 그 의류시장에서는요. 방글라데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노동값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자재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수출하기도 딱 좋은 환경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었을 때 모든 의류가 제품 브랜드 제품들 여기서 다 쏟아져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언론을 타고 와가지고 평판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공급망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건 제가 저희 집 앞에 아파트에서 찍은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이게 하루에 마대자루 제키만 하는데요. 하루에 3개가 나옵니다. 한 동에서. 플라스틱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실 겁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생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플라스틱이 하루에 얼마나만큼 나오냐면요. 서울시에서만 이런 건물, 지금 이 건물이죠. 100평 건물에서 약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 이렇게 건물 한 동에서 하루에 이만한 건물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이게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도가 상승하면요. 제 6번째 열대 대별종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3도 상승했었을 때 어떻을까요? 엄청난 거죠. 저희 애도 한번 보세요. 다들 자녀분들 있으시죠? 애가 1도만 올라도 애가 어떻게 하나요? 기절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3도가 상승하면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대멸종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우리 식생활 뭐 미래세계가 볼 수 있던 것들 거의 못 본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랬을 때 지금 기후 온도 한번 보실까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산업혁명에서 확 올랐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유럽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ESG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 안보라고 무기화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한번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 120cm 이하의 아동들이 굴뚝에서 청소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얘네들은요. 얘네 120cm 정도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요 정도가 굴뚝 청소하기 제일 좋습니다. 네. 콜탄을 떼거든요. 콜탄? 네, 콜탄이 아니라 되게 생각이 나요. 석탄 같은 걸 떼거든요. 떼면서 가스가 찹니다. 거기에. 탄소가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절하고 그러면 기절하고 깨워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굴뚝에서 영국에서 검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한번 환경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 일어났었죠. 앨런 사태 문제 일으켰었죠. 윤리적인 문제, 금융 문제 다 일으켰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과거엔 자기들은 다 문제 제기했으면서 지금들은 ESG 하고 있고 야 이제부터 룰 지켜. 야 이제부터 환경 정책 세우고 니네 환경 문제 일으켰죠. 그거 대기 문제 일으키면 안 돼. 니네 이제는 거래 관계 안 할 거야. 중국 니네 잡을 거야. 인도, 파키스탄 문제되는 거 거래 관계 다 끊어버릴 거야. 우리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나라들 이거 거래 관계 다 끊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를 진입장벽으로 높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나쁜 짓 다 했었으면서 지금은 ESG 정책이 굉장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줄 세우는 겁니다. 거래 관계에서. A사, B사가 있는 겁니다. A사가 니네 윤리 문제도 잘 지키고 환경 문제도 잘 지키고 인권 문제 사망사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니네가 돈만 벌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 문제까지 지키는 겁니다. 사망사고 일어났으면 누구까지가 있나요? 법이 경영진을 겨누고 있고 오너를 겨누고 있습니다. 원청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낫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시스템 대표하고 불편하더라도 평가하고 불편하더라도 줄 세워가지고 A사 기사 했으면 A사를 거래관계에 맺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이죠.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는데요. 동영상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겪어가지고 하면서 일어나서 우주선에 잡혀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네. 뭐 동영상 한번 이거 나중에 찍어서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고요. 직원들 교육시킬 때는 이것만큼 좋은 동영상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있던 것들 나쁜 짓은 얘가 다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육상 동물이 몇 프로 있냐고요? 0.35%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몇 프로 있냐고요? 지구에? 맞추시는 분들은 뭐 선물 있습니다. 선물. 네, 선물. 0.01%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그만큼 작은 미개한 존재인데 사실 지구 환경을 다 존재하고 있고 지구를 사실 다 망쳐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인간입니다. 네, 저는 사실 보면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사실은 그만큼 사실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건 사실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있나요? 네. 나쁜 짓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뉴스 같은 데서.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약 900만 종의 식물, 동물, 원생식물 그리고 분류가 지구에 서식한다. 그 중에서는 71명의 인간도 살고 있다. 그런데 동물 중에 하나는 인간의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수많은 생물과 유전자를 소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 가세요? 저는 이 말이 문구에 너무 공감이 갔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지구, 네, 생명, 존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환경을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저 어렸을 적에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누군가 막 치우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도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 ESG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 왜 해야 되냐? 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와서 들어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ESG를 제가 설명드릴 때 가장 재밌게 설명드린 게 이거입니다. 재무적인 정보거든요. 재무적인 정보. 회계보고서 다 쓰시죠. 세무법인, 세무대리인이 다 해주실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회계보고서라는 겁니다. 재무적 정보예요. 회계보고서. 회계보고서는 정량적이고 단기적인 겁니다. 보여주신 거 1년마다 하시니까요. 비재무적 정보입니다. 비재무적 정보. 이거 비재무적 정보를 볼까요? 아까 제가 카테고리 말씀드렸던 거. 생물 다양성, 뭐 인권, 윤리, 안전, 정보 보안, 직원의 뭐 안전 정책,
뭐 스코프 1, 2, 3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윤리 문제까지 다 보여지는 거. 이거 어디에 영향을까요? 법무법인들. 지금 회계법인이 법무법을 막 예쓰자는 거죠. 이거 지금 주도권 싸움 거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 끄집어내. 야 이거 다 드러내. 예전에 주주가 그런 겁니다. 야 니네 돈 얼마 벌었어?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 보여지는 것만. 돈 버는 걸 중요해. 나한테 배당 얼마 줄 거야. 이거 중요했었거든요. 지금 어떠냐면요. 야 니네 돈 어떻게 벌었고 니네 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라는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낫다고요. 끄집어내서 불편한 거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안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횡령하고 배임하고 있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있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드러내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요 주주가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래관계 끊겠다는 겁니다. 법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들이요. 제가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한 2,000만 내일을 신청하거든요. 현상팀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소기업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누가 오늘 자체부터가 짜증나고 부담입니다. 자꾸 와서 뭐 물어보고 서류를 이만큼 달라고 그러고 뭐 하지도 않고 뭐 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용어도 생소한 거 가지고 하고 다 좋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럴 거세요. 가보면요 다양하세요. 너무 어떤 다양한 게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계세요.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얘네들 이거 여권 보관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고 있더라고요. 여권 보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 누군가의 신분증 보관하고 주세요. 사장님한테 신분증 주고 계세요. 급여하면서도 안 주고 계시더라고요. 갑질하고 계시고요. 성폭행, 성희롱하고 계시고요. 직원한테 해가지고 또 저거 하세요. 장애인이 있으시더라고요. 차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네. 인식도가 아직 높이지 않은 거세요. 왜냐고요? 법을 사실 몰라서 못 지킬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해주냐? 가서 진단하고 환자케어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의사처럼 해서 건강 진단해드리는 겁니다. 요거요? 이렇게 지키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런 거 해주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 보시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SG 잘하면은 돈 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끄집어내고 있는 걸 법으로 냈습니다.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이 보고서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이미 내야 됐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 원칙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거티브 스크리닝 하고 있답니다. 나쁜 기업한테 투자 안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지는 거 다 끄집어내 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Z세대 계시죠? 네, 저도 끄트머리 세대인데요. 사실은 MZ세대분들 보시면 이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나쁜 기업한테 거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쁜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의 기업이 나쁜 기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분명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인식도가 어떠나요? 네. 나쁜 기업한테 분유 사서 드시게 할 거세요. 가습기 쓸 거세요. 그 비행기 안 타시지 않으실 거세요. 저라도 아마 그럴 거고요. 화폐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 네. 우리 돈줄 내기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트렌드를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렴하면 무조건 하셨잖아요. 가성비 좋으면 하셨잖아요. 근데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ESG가 여러 가지 목표, 평가, 실행부인데 저 ISO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ISO는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세요. ISO 인식 어떠세요? 저 어렸을 적에 ISO는 뭔가 젠틀하고 정장 있고 깔끔하고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도 잘하시고요. 쪽 제가 ISO 시장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신경봤습니다. 돈 입금해 주시면요. 인증서가 막 우편을 가세요. 신청하셔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고 컨설팅 한다고 해가지고 돈 막 하고 사기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 ISO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 대표님, ISO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어떻게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들이 다 ISO가 중요하고 해외에서는 급이 나기 어려운 게 ISO인데. 맞습니다. ISO요. 잘 만들면 좋은 시스템인데요. 못 만들면 돈만 쓰고 직원들 괴롭히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활용하시면 되세요. 웬만한 중소기업들 다 ISO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글로벌 지표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어렵고 용어부터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ESG 영향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거, 네. 수익을 증가한다는 거, 한 4분명 모델을 보시면 긍정적인 겁니다. 여기 수익을 감소하고 있고요. 영향을 반대가 나쁘다는 겁니다. 보시죠. 제가 뭐 이런 통계를 내가지고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본주의, 여기서는 ESG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잘 벌고 찬성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걸 누리고 계시고요. 우리 후손들은 그걸 겪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음모론도 있습니다. 중국, 서구 음모론, 부자본주의, 단기 성과만 중요한 겁니다. 돈만 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랬을 때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세계 1, 2차 대결전을 다 이끌었던 나라들, 잘 살고 있는 북유럽 쪽들, 이런 쪽에서는 성과 자본주의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ESG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과도 잘하고 있고요. 네, 돈만 벌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디플레이가 돼가지고 저기 이쪽을 가지고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중국 제가 말씀드렸고요. 튀르키 아시죠? 튀르키. 네, 제가 올 초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튀르키 가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건 튀르키 갔었는데 꼭 가보세요. 저 갔다 와서 8일 있다가 지진 났었거든요. 튀르키가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입니다. 이 땅만 이스탄불이 유럽입니다. 나머지 땅은 다 서아시아 여기입니다. 네, 여기 서아시아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콜탄되고 있거든요. 새벽에 뭐 마라톤 하거나 새벽에 뭐 조깅하거나 쓰러져 죽습니다. 콜탄되고 있어가지고 땅이 가라앉는 게 무거워가지고. 어쨌거나 여기 이스탄불인데요. 여기 지금 튀르키예는 유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유럽의 지금 의장국은 누구냐면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인구수가 제일 많은 의장국이 되는 겁니다. 튀르키예가 들어오면 의장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6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고 막 부패하고 있고. 가보신 분들 아세요? 여성은요, 아이들은요 투표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습니다. 네, 지금 막 히잡 쓰고 막 입고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무슬림 국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좀 역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누구였냐면요,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라는 대통령, 되게 위대한 대통령이었거든요. 모든 튀르키들이 다 좋아했던 대통령. 근데 지금 역행하고 있고 약간 국수주의로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튀르키 같은 경우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역행하고 있다는 거 많이 있습니다. ESG 안 하고 있습니다. ESG 왜 해야 되나요? 돈 벌어가지고 지금 빨리 해서 국민들 먹여 살리고 있고 빨리 부패하고 있고 빨리 해가지고 성과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유럽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 가야 되냐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준법, 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법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움직인다고. 법 중요하니까. 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럽과 독일과 관련해서 지금 공급망 실사법이 통과되고 이걸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법안을 가지고 이행해야 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2020년 5월달에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요, 저는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북미하고 유럽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카이 한번 보시죠. 한국 우주산업 전투기 수출 벨기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유럽으로 수출하시는 나라 있으세요? 이거 직격탄을 받습니다. 네. 직격탄은 아니면 간접에서도 중요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으로 만약에 수출하시는 거기와 거래하는 나라, 유럽과 거래하는 뭐 삼성전자 거래하신다고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거래 안 해요. 저기 엔차밴드일 수도 있으세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법안 때문에. 네. 요거입니다. CSDD와 CBAM이라고 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만약에 이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걸 가지고 다음 달부터입니다. 거래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유럽하고 진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과거의 모습,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실은 환경 문제 다 지키고 깨끗했었는데 유럽은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한컨대 돈 냈나요? 안 냈었죠. 지금은 돈 내야 되는데 유럽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네. 진입장벽부터가 높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법으로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럼 정책은 뭐냐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500개사를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ESG.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급망 실사 때문에 ESG 추진해서 500개사를 컨설팅한다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00개 기업들을 제가 모집해가지고요. 컨설팅해서 10월 초까지 해서 모집해가지고 수혜 기업을 선정해서 컨설팅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거 한국 같은 경우에서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진입장벽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마 이 법안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시지만 네, 이제 중요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억울하시지만은 ESG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2명 있으시더라고요. 2명. 회사 간데 사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가셨는데 ESG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취업 규칙도 없고 뭐 그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계신데 왜 ESG 하세요? 아 SK에서 하래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해서 ESG를 하셔야 되고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셔야 되세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신청만 하시면 정부가 200만 원을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50만 원 자부담하시면 250만 원의 컨설팅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망을 저희가 구축해가지고요.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요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보고서와 수준학습, 인증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기업한테는요, 제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입증 가능한 게 있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찍힌 보고서 확인서 증적자료가 나오는 대기업하고 거래할 때, 은행에다 제출할 때, 금리 이거 1.75% 감소되거든요. 산업단지공단 여기 계시죠? 네. 상생협약 대출. 1.75%면요, 금리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등급 잘 받고 이거 하면은 1.75% 가면 됩니다. 대출 받을 때요. 네. 대출금 높일 수 있죠. 수출하실 때요. 수출기업협회부터 해가지고 뭐 무역협회부터 산업단지공단부터 해서 컨트라부터 해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등급 잘 나오고 이거 평가 받으면 어쨌거나 이런 보고서 53페이지 나와가지고요. 여기 환경, 인권, 우리 기업 몇 점 있는지 다른 게 500개 기업 중에서 얘네가 400점인데 우리는 300점이고 순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요.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취업 규칙부터 해서 명성 평가 기준부터 해서 근로계약서 양식부터 해가지고 정보보안 규정부터 해서 환경 방식부터 에너지 방침, 인벤토리부터 해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업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빠르게 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앞서가지고 한번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세요. 안심 있게 한번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네. 요거 거래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신청하시게 될 때는. 그랬을 때 뭐 아마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상담 직원만 3명 있다 보니까요. 공급망 지원센터를 아마 찾아보시면 되세요. 지금 다 어디냐면은 왜 그러냐고요? 정부가 왜 이러냐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래관계 중소기업들 다 주는 거예요. 작년도 울라프 실추가 왔거든요. 독일 총리입니다. 중소기업들 다 준다고 지금 통상비서본부에서 유예해달라고 합니다. 법안이 여러분들 목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신청만 하시면 200만 원 컨설팅비 지원하고 아마 여러분들께 컨설팅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드릴 거고 뭐 안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결론은요. 저는 ESG는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무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ESG 박사과정 하고 있거든요. ESG 하고 있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데 저는 ESG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ESG를 하잖아요. 다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 벌고 행복하고 뭐 그러겠지만 왜 나쁘게 보냐고요? 네, ESG 이름만 바뀌겠지만요. 저는 ESG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는 계속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ESG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충 하셔도 뭐 대충 하고 뭐 어떻게 하든 그래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바뀌거든요. 조금씩 워싱을 하든지 뭐 쇼잉을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요 사장님 마인드가 바뀌게 되고요 경영진 마인드가 그게 문화가 됩니다. 조직의 문화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럴 만한 분위기가 조직의 문화입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직원이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싸워보세요. 취업 규칙을 안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사장님들은 고통받으실 수 있는 거세요. 없으셔도 그냥 규정이고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쌓아놓고 뭐 그냥 보지 않으시고 쳐내놓고 보셔도요 그거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동참해주세요. 속도가 아닌 방향이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무튼요. 중소기업 하시기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여기 뭐 사장님 아니신 분들 계실 거고요. 직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직장생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직장인의 시대가 아니라 직업인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과 무기를 가지고요.
이런 것들 관심 있게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각을 관리하는 오신지 대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노인식 기업분들 대상으로 사전에 부수 위치를 좀 순위를 선택하는 추첨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바로 가시지 말고 잠깐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니까 뒤에 부스레시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말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밥 사줄게. 아니 내가 밥 사줄게. 아이고 앉아가지고 내가 좀 미스한 게 있는 거.